사막 한가운데 솟은 마철루들, 세계 최고층 빌딩, 인공섬 위의 호화 저택들. 두바이는 21세기 부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낮은 범죄율에 빠른 경제 성장까지 더해지면서 완벽한 메트로폴리스처럼 느껴지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 도시에는 전기 한 줄 들어오지 않았고 깨끗한 물도 없었으며 슈퍼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혹독한 사막 기후의 작은 어촌 마을이 어떻게 단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로 변신했을까요? 두바이의 급성장은 진짜 기적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사라질 환상일까요? 오늘은 두바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신화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대 초 두바이는 겨우 10,000명이 살던 진주 채집 마을에 불과했어요. 남성 노예들이 잠수부로 동원됐는데 페르시아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진주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건 자루 하나, 코를 막는 클립, 그리고 한쪽 다리에 묶은 돌덩이가 전부였죠. 이렇게 채집된 진주는 유럽과 인도, 북아메리카 부유층 사이에서 사치제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진주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두바이가 이 한 가지 산업에 모든 걸 거는 건 당시엔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929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계를 휩쓸었고 사람들은 진주 구매를 멈췄어요. 수요 붕괴는 두바이 경제를 직격탄으로 강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 일본 과학자들이 천연 진주와 구별이 안 되는 양식 진주 제조법을 개발했어요. 이 양식 진주가 시장을 뒤덮으면서 두바이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진주 산업은 영원히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백업 전략 하나 없이 이 치명적인 타격을 맞은 두바이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다시는 단일 산업에 운명을 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진주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두바이에겐 숨겨둔 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통치자는 두바이를 페르시아만의 면세 항구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영국과의 튼튼한 동맹관계, 그리고 페르시아 항구들의 세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이 전략적 움직임은 페르시아 상인들을 두바이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국제 무역을 마비시켰고 옆 동네 아부다비와는 무력 충돌과 영토 분쟁이 195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무력까지 서구 세계는 지금 두바이가 서 있는 땅과 페르시아만 여한 국가들에 대해 거의 무지했어요. 주민들은 현대 기술도 제대로 된 교육도 없는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서구는 전쟁 이후 경제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석유였고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에 막대한 양이 묻혀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죠. 석유 탐사는 1950년부터 본격화됐어요. 영국 지질학자들과 시추 전문가들이 두바이 남부의 모래사막 가장자리에 진을 치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바이 인근을 파헤쳤지만 성과는 전무했어요. 옆 동네 아부다비는 그보다 7년 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발견한 상태였는데 두바이는 그저 메마른 땅일 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영국 탐사회사는 포기를 선언하고 철수를 결정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그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두바이를 이끌던 셰이크 라시드는 달랐어요. 그는 불굴의 낙관주의자였고 석유 시추에 오히려 투자를 2배로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966년 영국인들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을 때 역사를 바꿀 순간이 왔어요. 해안선에서 15마일 떨어진 바다를 뚫던 중 드디어 석유가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첫 원유 수출선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969년 9월에 출항했어요. 석유 발견은 두바이를 단숨에 바꿔놨습니다. 도시는 현대화의 급행열차에 올라탔죠. 2년 후인 1971년 영국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서 만연한 소국들은 스스로 안보와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포함한 7개 토우국이 뭉쳐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만들기로 합의했어요.
이것이 아랍에미리트의 탄생입니다. 바레인과 카타르도 처음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끊이지 않는 갈등과 독자 노선 고수 의지 때문에 결국 빠졌어요. UAE가 출범했지만 아부다비와 두바이 사이에는 여전히 골이 깊었고, 이런 긴장 관계 덕분에 두바이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많은 자치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새 국가에 편입되고 석유 수입까지 생기면서 두바이의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두바이는 면적이 16배 팽창했고 인구는 6만 명에서 27만 6천 명으로 거의 5배 급증했습니다. 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매장량은 UAE 전체의 4%에 해당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아부다비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두바이로선 상당한 양이었어요. 1975년 석유는 두바이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GDP의 57%를 차지하며 90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죠. 문제는 이 돈 잔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자원이고 두바이 지도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셰이크 라시드는 두바이 석유에 대한 우려를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아버지도 낙타를 탔다. 나는 메르세데스를 몰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운전한다. 아들의 아들도 랜드로버를 몰겠지만 그 아들은 다시 낙타를 타게 될 것이다. 진주 산업 붕괴의 악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두바이는 이제 도시를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게 만들겠다는 대담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어요. 석유는 사용 방식에 따라 산유국에게 축복도 되고 재앙도 됩니다. 1979년 석유 수입이 급증하자 셰이크 라시드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당시 인구가 23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그는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도로와 공장, 항만을 필요 이상으로 건설하는 인프라 대공사에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텅 빈 사막 한가운데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마천루를 세웠는데 이게 도시 최초의 대형 비즈니스 거점이 됐어요. 석유 의존도를 급속히 낮추고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초대형 항만 건설도 주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항구인 제벨 알리항이 그렇게 탄생했고, 이는 두바이를 중동 물류와 교역의 심장부로 만드는 발판이 됐어요. 건설부는 수십 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알루미늄 공장, 두바이 조선소, 그리고 상징적인 부르즈 알아랍 호텔 같은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완공됐죠. 1983년 설립된 에미레이트 항공은 도시로 관광객과 비즈니스맨을 끌어들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셰이크 라시드가 인프라에 걸었던 과감한 베팅이 두바이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막대한 투자는 석유만 믿고 있던 주변 국가들과 두바이를 확실히 구별지었어요. 통치자가 항만과 산업단지, 공항에 쏟아붓는 돈이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 속도도 가속화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두바이는 자유무역, 인프라 확충, 관광진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질주했어요. 2001년에는 팜제이라 개발이 시작됐는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인공섬으로 두바이의 주거 공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2004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 공사가 착수됐고 2010년 개장했어요. 2008년에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넓은 쇼핑몰인 두바이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병행해서 두바이는 세계 최고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전략도 펼쳤어요. 낮은 세율과 다양한 종교에 대한 포용, 대다수 중동 국가에서 금기시되는 술과 돼지고기 같은 것들에 대한 관대함이 전 세계 인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현재 두바이 거주민의 88% 이상이 외국 출신이에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바이는 국제공항과 에미레이트 항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두바이의 지리적 위치는 전략적으로 완벽했어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7시간 비행거리 안에 있었으니까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경유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두바이 공항은 8,5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처리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교통량을 소화하면서 두바이는 자연스럽게 관광객 유입도 폭증했는데 2023년 방문객 수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잉 건설이라는 과감한 선택으로 두바이는 인류 역사상 저개발 상태에서
부유함으로의 가장 급격한 도약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전이 공짜로 온 건 아니에요. 두바이는 1963년이 되어서야 노예제를 폐지했고 대규모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매년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UAE에서 목숨을 잃는데 공식 사인은 대부분 신장마비나 자연사로 기록돼요.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는 지금도 두바이가 안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두바이는 여러 난관에 부딪혔어요. 노동 문제, 극도로 편중된 인구 구조, 기후변화의 타격 같은 것들이 이 도시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여도 두바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요. 무역을 적극 수용하고 다양한 신념을 존중하며 큰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로 두바이는 중동 최초의 탈석유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현재 석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인데 처음 발견했던 시절부터 지난 50년간 50% 넘게 줄어든 수치예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감행했던 투자 모험은 석유 발견과 중동 제1의 무역항 등극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석유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도박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자원의 저주를 극복했는지 100년 후에도 번영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시민권 획득 가능성이 전혀 없는 88% 외국인 인구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두바이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스위스도 주목할 만한 사례예요. 혁신으로 세계 최상위 부국 반열에 오른 나라죠. 더 강력한 이웃 제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 현대시대 최고의 부를 축적한 스위스의 여정도 놀랍습니다. 두바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단일 산업 의존은 위험하다는 것, 과감한 투자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방성과 다양성이 성장의 열쇠라는 것이죠. 진주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관광과 금융으로 끊임없이 변신한 두바이의 모습은 적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셰이크 라시드의 비전이 없었다면 두바이는 여전히 작은 어촌 마을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는 5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했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막 한가운데 기적 같은 도시가 탄생했죠. 하지만 두바이의 미래가 장미비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 도시에 큰 위협입니다. 인공섬들이 물에 잠길 수도 있죠. 석유 없이도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어요. 관광과 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구조예요. 88%가 외국인인 도시는 정체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충성심도 제한적이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자국민 기반 경제에서 나온다는 주장도 있어요. 노동 인권 문제도 두바이의 이미지에 먹구름을 들이웁니다. 화려한 마천루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인권과 평등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두바이는 대단한 성취를 이뤘어요. 70년 만에 텐트촌에서 메트로폴리스로 변신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가장 큰 쇼핑몰, 가장 큰 공항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성과는 야심과 실행력의 결과예요. 두바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사막에 도시를 세우고 바다에 섬을 만들고 세계를 자기 앞으로 끌어왔어요. 이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두바이 모델이 모든 곳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전략적 사고와 장기 투자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임은 분명해요. 앞으로 두바이가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외국인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노동 인권을 개선하고 포용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두바이의 다음 5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두바이가 계속 변화할 거라는 점이에요. 변화는 이 도시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진주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관광으로 바뀐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변신을 시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기술 허브가 될 수도 있고 녹색 에너지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어요. 두바이는 늘 다음 기회를 찾아왔고 그게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는 두바이.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